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정말로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약대를 중간에 다니긴 했지만 처음 대학 졸업하고는 약 20년 만에 온 건데 이렇게 시설이 좋나? 신축인가? 내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는데요. 건물 관리를 이렇게 잘해왔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자재부터 그리고 설계까지 어떻게 짓는 게 오래 갈 것인가. 즉 관리비나 유지 보수비가 안 들게끔 처음에 가장 좋게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건물 이야기를 드린 것은 우리 인체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래융합인재학부인 통합건강관리학과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바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시영 박사님께서 주관이라고 표현을 하면 적당하겠죠. 이시영 박사님께서 만든 학과이기 때문입니다. 통합건강관리학과. 네. 통합융합. 저도 이 단어들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신 학생분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아니면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약사? 한약사는 뭐지? 한의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옆에 이쪽에 나와 있는 채소과일식의 저자입니다. 말 그대로 제목처럼 건강에, 그런데 뭐에 관련된 주제다? 채소과일식에 관련된 주제로 된 책이고요. 출판사 역사상 건강서적으로 전무후무하게 6개월 연속 교보나 예스24, 알라딘에 6개월 이상 건강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책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에 대해서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을 했는데 내 몸이 달라졌다. 저는 더 이상 이것을 2주간의 기적, 3주간의 기적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원래 우리 인간이 먹어왔던 게 무엇인지, 아니면 인간 자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깨우치고 깨달은 대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제가 비방이나 아니면은 한약을 전공한 한약사기 때문에 한약 처방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통합건강관리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있는 통합건강관리학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현재 전 세계의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양방, 한방, 즉 이원화된 구조이기 때문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양에서 들어온 의학이 양방이고 동양,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들 오래된 전통의학이 한방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양의학이 화학 분야가 발달하면서 엄청나게 진보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외과적인 수술은 말이죠. 동양의학도 분명히 수천 년간의 인류가 먹어왔고 약효가 있는 것들을 적은, 기록한, 통계된 학문인데 서양 문물에 이제 밀려서 흡수가 거의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의대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한방, 양방을 의사들이 다 같이 기본으로 배웁니다. 약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방, 양방, 그래서 한의대, 의대. 특히나 저 같은 한약사는 한약대라는 곳을 따로 나온 게 아니고 약대 내에 한약학과를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딱 3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나온 우석대학교,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대부분 한의대가 있고 약대가 있는
곳에 이제 신설을 해줬습니다. 이게 벌써 3, 4년 전인데 여러분이 이제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은 약사가. 그러면 한약도 똑같이 한의사가 있으니까 믿고 먹을 수 있게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사를 만들자. 그 취지로 이제 나온 거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한약사가 꿈이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0대 때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대 때 정말 다들 어떤 직장을 가질까 정말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저 역시 들어간 곳이 딱 그거 하나였어요. 다른 거 없이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한 것. 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돈 많이 주는 것. 그런데 3년 차가 되면서부터 제 몸이 뭔가 조금 아프기 시작하다는 것도 느꼈고 동시에 어떤 욕심이 들었냐면 돈을 만지잖아요. 은행은. 그러니까 돈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년 차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체중이 이미 한 8kg에서 10kg 정도 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시작하면 모닝커피, 또 야근하니까 힘드니까 또 커피, 중간에 밥 먹고 나서 또 식후땡으로 믹스커피, 또 야근하면서 매일 술 먹고 치킨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중반까지는 60kg에서 62kg를 넘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만 있었어요. 근데 집 떠나고 뭐 이렇게 밖에 사회생활하고 독립생활 하니까 살이 찌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가 들어서 살찌나 뱃살은 인격이니까 이 정도 뱃살은 뭐 쏘쏘 그렇게 하고 지냈었는데 은행을 그만두고 제가 뭘로 돈을 벌까 하고 이제 눈을 돌려본 게 바로 커피 사업이었습니다. 네. 2004년에서 2007년 정도까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원두, 아메리카노가 유행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업 아이템을 잘 잡고 잘 됐습니다. 1년 정도는 유통을 경험을 했고요. 저의 첫 전공은 또 경영대였기 때문에 유통을 경험하면서 마트 납품도 해보고 어떻게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어떠한 커피를 소비자들이 원하는지 그런 니즈 파악들을 다 하기 시작했죠. 그 1년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로스팅, 즉 커피 콩을 이제 볶는 거죠. 실은 태우는 거예요. 그 로스팅을 제가 직접 합니다. 블렌딩을 하는 거죠. 가장 이제 싼 로부스타부터 해서 예가체프, 만델링, 수프리모 수십 종류의 이런 원두들을 갖다가 섞어봅니다. 근데 그때 가장 좋은 건요. 싼 커피로 적은 돈으로 제일 큰 이윤을 남기는 것. 그럼 뭐 맛을 강하게 내는 거더라고요. 중독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제가 로스팅 배우고 이런 블렌딩하고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건강이 나쁘다 이런 교육은 일절 받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콩을 로스팅 하면서 나오는 연기 마시면서 커피 향 너무 좋다. 뭐 에스프레소 하루에 막 수십 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또 제품 개발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다이어트 기능식품 커피. 그 당시 때는 정말 빨리 개발하고 한 거였죠. 왜 살을 빼는 커피. 이거 좋잖아요. 아이템이. 근데 세상에 그런 커피는 몸에 좋은 커피는 없습니다. 근데도 뭔가가 획기적이니까 반응이 좋았었단 말이죠. 그렇게 1년을 또 보내던 찰나에 제가 심장 통증이 왔어요. 32살의 그 젊은 나이에. 근데 이 심장 통증이 오기까지 저에게는 이미 많은 증상들을 몸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제가 무시했던 거죠. 가장 흔한 게 뭘까요? 네, 소화불량. 우리 몸이 어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소화불량이에요.
뭐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더부룩해. 트름 나와. 막 방귀 나와. 그 다음 두통, 설사. 이런 게 되는데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요. 신경이 과민됐다는 얘기거든요. 불면. 거기에 비염, 아토피, 피부 발진, 두드러기. 그때마다 저는 그냥 약국 가서 진통제 사 먹고 두통약 사 먹고 지사제 먹고 그렇게 보내다가 스테로이드제 주사만으로도 안 되는 지경에 가더라고요. 불면이 너무 심해서 신경정신과 가서 수면제까지 먹어봤어요. 와,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약물에 이렇게까지 반응을 심하게 하는구나.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극심한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러다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그 공포를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경험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주는 공포, 그리고 고통, 찢어질 듯한 고통. 병원에 갔죠. 각종 검사 막 해요. 그래서 당장에 일단은 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혀 밑에 먹는 설화정이라는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 통증이 왔을 때 먹으세요.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검사를 입원해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내 몸이 이렇게 심각한가? 그땐 그러고 넘어갔다가 또 약을 먹고 버텼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통증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고 나서 최종 얻은 진단명은 불안전성 협심증. 네. 즉 원인은 모르는데 이 관상동맥이 동맥이 좁아져가지고 그 통증 때문에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동맥경화 예방하는 약을 좀 먹어봐. 그 약을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어디가 새로 아프기 시작했냐. 이 등 날개쭉지부터 해서 이 관절들, 막 허리, 전에보다 더 아픈 거예요. 이 신경통인 거죠. 그럼 정형외과 가서 뭐 또 강직성 척추형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다 해도 4, 5번에 뭐 디스크가 좀 나와서 신경이 눌린 것 같습니다. 주는 약이랑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제. 거기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왜 아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아프지? 지금은 그 원인을 저는 압니다. 커피예요, 커피. 예. 근데 그 당시 때 어느 병원이나 약사, 의사 주위에서 심지어 저에게 로스팅을 알려준 교육을 담당해 주신 분조차도 커피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때는 더더욱 그런 정보가 없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돈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특히나 20대 때 이 강연을 보고 있으실 여러분들. 좋은 직장 왜 가려고 하죠? 결국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돈이에요. 안정적인 직장, 돈 벌어서 워라밸을 꿈꾸며. 근데 그런 삶은 애초에 없습니다. 왜냐면 끝이 없거든요. 사람의 욕망과 욕심은 계속 비교하게 되거든요. 한 달에 나는 정말 딱 200, 300만 있으면 돼. 그렇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모든 사업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요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내 몸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모든 건강 서적들을 이제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진실을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언론이 진실만은 전달해주면 좋겠지만 모든 건강 프로와 홈쇼핑과 현대과학으로 증명한 것이 모두 다 진실인 거면 좋겠지만 과학 위에 있는 게 돈입니다. 돈. 정치 위에 있는 게 돈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나 이거 부당해 못 참겠어 개혁할 거야 당장 시민운동 할 거야 이거 때려 부실 거야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민주화와 산업화가 다 같이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유일한 나라예요. 50년 만에 된.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소비자가 진실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썼고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제가 경상도도 아닌데 자꾸 사이버 하니까 좀 이상하죠? 서울사이버대학교 통합건강관리학과에서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강연을 드린 겁니다.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런 게 진실이라는 거죠. 과학은 내 몸이 내가 가장 맞는 게 실은 최고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건강관리학과를 봤더니 존경하는 이시원 박사님을 시작해서 정말 저를 초청해 주신 한수미 책임 교수님부터 해서 훌륭한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부총장님도 뵙고 학교 관계자분들도 만나면서 얼마나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이 미래 인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진실된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약 1시간 전체 강연은 1시간 20-30분 정도 할 건데 마음을 좀 열고 들어봐 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은 다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유치원, 그 전에는 뭐 어린이집부터 해서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이러한 것들은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왜 내가 핸드폰에 뭐 하나 검색만 해도 거기 관련된 광고가 막 다 뜨잖아요. 요새 AI다, 바드다, 챗 GPT다. 근데 실은 그런 거 없어도 우리 잘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뭐 챗 GPT를 활용을 잘 해야지만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특히 뭐 서울사이버대학교 난 학생이니까 내가 AI를 인공지능을 잘 다뤄야지만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 강연은 조금은 편하게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커피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강연을 통해서 다 듣고 나면 저는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 옆에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으면서 드신 분들은 잠시 그 커피의 손길을 멈추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면 오늘 하루만큼은 커피를 더 이상 안 먹으면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커피 사업을 했다는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커피가 지금 물보다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2030부터 해서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는 40, 50 세대들조차도 커피를 생활합니다. 즉 마시는 문화가 완전히 만연한 건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커피의 본고장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에스프레소인 이탈리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또 한 번은 와보셨을 가서 커피를 드셨을 스타벅스. 우리나라에만 이 스타벅스 매장이 2022년도 기준으로 1800개가 넘습니다. 1800개가. 전 세계에 정말 이 정도 프랜차이즈점이 있는 기업이 드문데 우리나라에만 1800개가 넘어요. 미국이 압도적인 커피 시장 1위입니다. 2위는 어딜까요? 2위. 당연히 중국이죠.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지금 다 미국, 중국은 10억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 3위가 어딜 것 같으세요? 커피 매출 규모. 우리나라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현재 5천만 인구 잡고 커피는 지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먹으면 안 되는 음료로 다 교육받다가 성인 되고 나서 자유롭게 먹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고등학생도 먹어요. 캔커피도 먹고 아메리카노도 먹고, 실제로 그래서 제일 많은 수요층이 어딘가 봤더니 20대 여성이라는 거예요. 실제 수요 인구로 보면 2천만 명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커피 매출이 3위다라는 건 시장 규모가 엄청난 경제적으로 산업이 발달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커피 먹냐? 이렇게 얘기하면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폴리페놀이 있다고 하니까, 심지어 뭐 간암 예방을 하니까. 그런데 뉴스에 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커피 하루 한 잔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왜? 카페인 때문에. 그래서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량이 현재는 일반인은 400mg, 임산부는 300mg. 이게 아메리카노 이제 톨 기준으로 그냥 했을 때 한 잔 분량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루 한 잔까지만 먹으란 얘기는 하루 한 잔도 몸에 안 좋다란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몸에 하루 한 잔까지는 괜찮지라고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산부조차도, 뱃속에 태아를 가지고 있는 임신부조차도,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조차도, 수유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카페인은 이미 약물입니다. 중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만 먹고 끝나시는 분 거의 찾기 어려워요. 하루에 기본 3, 4잔을 먹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개개인마다 이 카페인 분해 효소라는 게 또 다 달라서, 나는 뭐 커피 마셔도 잠만 잘 자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하루에 뭐 10잔을 먹어도, 반대로 한 모금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는 서양인 따로 있고 동양인 따로 있고 뭐 외계에서 온 사람 생물체가 섞여 있지 않아요. 다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간과 콩팥이 나쁜 물질을 해독하느라고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히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장기 2개가 콩팥 위에 나란히 있는데, 여기를 커피의 카페인이 자극을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솔을 자극을 막 해냅니다. 그럼 이게 또 갑상선 호르몬 분비샘을 자극해서 T4, T3 막 이렇게 기전이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건 아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더 하시는 거고, 관련 통합건강관리학과나 이런 쪽으로 가면 배우실 수가 있는 거고, 이 기전 자체가 모든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저하증, 너무 과민이 되면 항진증. 20대 여성분들이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진단을 받고 신지로이드 처방받으신 분들이 엄청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20대 때부터 약을 먹는데, 심지어 이 약은 임산부가 먹어도 안전하다라고까지 얘기를 서슴없이 듣고 옵니다. 제 상담을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괜찮다는데요? 아무 영향 없다는데요? 근데 여러분, 부작용 없는 약물은 없어요.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연에서 온 식물로 만든 천연 생약인 한약조차도 강하게 쓰고 전문가가 만들지 않으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좋다, 안전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너무나 만연히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리통이 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통제 먹고, 두통 오면 해열제, 뭐 열나면 해열제 먹고, 커피부터 끊을 생각은 전혀 못한다는 거죠. 커피가 제가 카페인만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죠. 또 에이, 난 그건 무시하고 먹을래.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암 환자가 먹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10가지 음식을 얘기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 10가지 음식은 암을 유발하니까 먹지 마세요 라고 이미 20, 30년 전에부터 얘기해 왔어요. 그걸 이제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먹지 말아야 될 10가지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 튀기는 순간에 뭐가 나온다? 여러분? 트랜스지방. 모든 가공식품에는 성분 함량표가 뒤에 표기가 돼 있어야 돼요. 뭐 그래서 칼로리, 나트륨, 단백질, 지방, 당류,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거기에 가장 그 핵심적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트랜스지방이에요. 튀길 때 나오는 원래 자연에 없던 최악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튀겨?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맞아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치킨, 라면, 돈가스, 다 튀긴 거. 심지어 고구마 튀김도 안 좋은 거예요. 채소 과일을 많이 튀겨 드시진 않지만 저 고구마 튀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구마 튀김도 안 좋다는 거죠. 근데도 기름을 또 우리는 현재 뭐예요? 좋다고 먹고 있잖아요. 기름 자체도 정제가 된 건데. 첫 번째가 튀긴 음식이라면 두 번째가 뭐? 태운 음식. 고기가 현재 붉은색 육류도 이군 발암물질로 들어가 있는데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태웠을 때 벤조피렌이라는 그리고 감자를 튀겼을 때 나오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이 물질들이 1군 발암물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왜 제가 커피가 문제가 된다라는 걸. 커피는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시커먼 녀석이 아니에요. 블렌더에 담겨있는 그 기름이 잘잘잘 나오는 게 그건 이미 로스팅을 한 번 한 겁니다. 원래 녹색인 원두인 콩을 태운 거예요. 물론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120도에서 230도까지 다 있죠. 근데 이미 가열을 한 순간에 단백질은 변성됩니다. 태우지 않았더라도. 그게 현대의학에서 제일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 나온 가장 암을 유발하는 핵심이 뭐다? 이걸 당독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설탕의 당이 아니고요. 단백질이 변성된 걸 당독소라고 부릅니다. 조금 혼란스럽죠?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기름에 튀겼을 때 최악으로 화학구조, 원자 분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는 이걸 먹어온 역사가 불과 100년도 안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먹고 산기. 그 단백질 변성된 당독소들이 커피에 있다는 겁니다. 태우면서. 술, 담배는 당연히 이미 모두 다 발암물질이어서 술병에, 담뱃갑에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에이, 한약사님 말대로라면 커피를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술, 담배처럼 했겠죠. 실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커피는 발암물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입법에, 즉 법을 만든 데 있어서 로비가 합법적이에요. 기업들이 하는 로비가. 가장 이 로비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는 회사가 어딜 것 같으세요? 첫 번째 군수 업체들, 이 무기 생산하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거길 것 같죠. 제약회사입니다. 약을 만들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만드는 제약회사가 로비하는데, 그리고 광고비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기업이에요. 코카콜라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왔죠. 근데 이미 코카콜라를 포함해서 탄산음료는 발암물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간 대신에 몸에 안 좋다라는 게 다 밝혀져 버렸어요. 똑같이 탄산음료에도 카페인 들어가죠. 아스판탄, 아세스판칼륨, 인공 감미료를 쓰기 시작한 그 제로 다이어트 콜라 역시 이 아스판탄 자체가 발암 물질로 이제 등재를 하겠다. 이 국제암연구소에서 결국엔 얘기했어요. 이 아스판탄도 원래는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식품으로 쓸 수가 없는 그 화학품이었기 때문에 안 됐던 게 미국에서 엄청난 정치적인 로비 오랫동안 계속 끊임없이 해서 그래서 이제 승인된 겁니다. 근데 이제 퇴출을 할 수밖에 없게끔 과학적 연구 진실이 쌓인 거죠. 그래서 술, 담배, 탄산은 기본으로 이제는 몸엔 안 좋아. 국가에서도 얘기합니다.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탄산음료, 커피, 자판기는 설치를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9살에서 20살 됐다고 갑자기 탄산음료하고 커피 먹을 게 몸에 좋아질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되려 떨어지죠. 왕성한 돌도 씹어 먹을 나이가 지날수록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먹을수록 몸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3위인 것처럼 모든 시장 경제가 유통의 핵심 경제의 축이 이 커피가 자리 잡은 겁니다. 술, 담배 역시 그래서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국가가 야 이거 먹으면 확실히 안 걸려. 내 성인이니까 네가 알고 책임은 네가 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담배 증진 사업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암 예방 첫 번째가 10가지가 있는데 암을 안 걸리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준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직접 흡연, 간접 흡연 피하기입니다. 즉 흡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는 근데 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간접 흡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직접 흡연, 즉 술은 실은 내가 술 먹고 주사만 안 부리면 막 취해가지고 사람 때리고 막 욕하고 집에 들어가갖고 자고 있는 아내하고 애들 다 껴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술주정만 안 하면 본인만 피곤하고 본인만 아프죠. 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담배는 그게 다르다는 게 밝혀졌어요. 직접 흡연하는 거 이상으로 간접 흡연, 즉 흡연자하고 같은 공간에 있고 이 피부와 호흡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거예요. 정말로. 그 다음 두 번째가 태운 음식 안 먹기입니다. 아까 국제암연구소랑 똑같은 계열이죠. 태운 음식 안 먹기. 이 태운 음식에도 커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식약처도 다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 미국이죠.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한 판사가 역사에 남을 판례를 만들어버려요. 우리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모든 스타벅스를 비롯한 프랜차이즈부터 해서 개개인이 하고 있는 커피, 모든 카페에는 이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있어서 임산부나 심장질환자나 이런 환자들한테는 위험하다는 경고 문구를 붙여라! 라고 판례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법원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이어야 되겠죠. 현대 과학 기준에 봤을 때. 그래서 계속 과학은 바뀝니다.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의사들이 흰 가운 입고 담배 광고를 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담배를 피시겠습니까? 저는 이 담배를 핍니다 하고 임산부들이 막 나와서 담배 피고 있는데 옆에서 막 있었다고요. 담배도 발암물질로 지정되기까지 엄청난 소송전이 난무하고 의학계에서 기존 말 그대로 기득권층들과 그리고 양심을 걸고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진실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된 거예요. 술도 그래서 더 이상 하루 한 잔도 안 좋다라고 이제는 얘기해요.
지금 한 30, 40 세대들은 특히나 50, 60 세대들 중에 뉴스 잘 안 보신 분들은 에이, 술 하루 한 잔은 약 주니까 괜찮아 하신 분도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조차도 이제는 술 하루에 한 잔도 안 좋습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을 유발합니다. 심장병을 갖고 옵니다. 알코올은 그만큼 몸에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는 정설로 자리 잡은 거예요. 주류 회사들 술 팔기 위해서 하루 한 잔은 괜찮다라는 그 마케팅도 이제는 허용이 안 된 거죠. 근데 커피는 아직까지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한 잔까지는 괜찮아. 먹어봐. 괜찮아. 공부할 때 아니면 뭐 야근할 때 피곤하다는 이유로 각성을 하기 위해서 하루 한 잔 먹어왔었던 그 커피들이 5년이고 10년이 쌓여서 결국에는 암이 된다는 겁니다. 암의 원인은 다 밝혀졌어요. 병원과 제약회사만 원인을 모른다고 할 뿐입니다. 만성염증. 우리 몸에는 실제로 하루에도 수천 개씩의 암세포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암이 안 좋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 채널만 돌리면 보험 광고에서 암, 치매,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사망 원인 1위 암, 겁을 주잖아요. 뭘 먹어야 되게끔. 홈쇼핑만 틀어도 여러분 암 예방 하려면은 이 정도는 먹어야 돼요. 이 정도 건강기능식품은 드셔야 돼요. 그런데 암 발병률이 떨어졌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커피가 실제로 암 예방을 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폴리페놀 때문에 몸에 좋았다면 암 발병률 떨어져야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유산균, 비타민 D 모든 거 지금 먹은 지가 오메가3까지 해서 우리 국민이 20, 30년이 넘었는데 모든 질병 지수가 떨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늘어났습니다. 심장마비 더 늘어나고 뇌졸중 하나 좀 줄었어요. 왜냐면 제가 현대의학기술, 과학기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특히 한약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왜?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이 한방 양방 밥그릇 싸움 때문에 편견이 있는 거죠. 병원만 가면은 한약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만 협진이 안 돼 있으니까. 세계 유수의 암센터들 당연히 미국에 있겠죠. 메이오 클리닉, MD 앤더슨, 메모리얼 슬론 캐덜링, 존스 홉킨스 의대, 그리고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 극찬하시는 스위스의 벤나 병원, 자연치유 전문 아주 전통이 되고 오래된 곳이죠. 이런 곳에서는 다 이 한방 양방, 즉 현대과학과 전통과학을 같이 협진합니다. 이것을 통합의학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대체요법이라고 했다가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이 민간요법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비과학적이다 얘기를 하지, 실제로 항암, 수술, 방사선 치료의 본고장인 모든 제약회사의 뿌리가 있는 미국조차도 항암을 하면서 한약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요거를 기회조차 접하기가 어렵죠. 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절대 한약을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뭘 먹어야 된다? 채소과일식, 살아있는 음식, 죽은 음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암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암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120세까지 무병장수한 사람을 한번 봐봤더니 거기에도 암세포는 있더라는 거예요. 암은 절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태어난 그런 세포 조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떼내어서 이거를 항암으로 없애서 그렇게 해서 완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뭐 완치율을 이건 뭐야? 이렇게 또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죠.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막 엄청 많이 하고 다니셔서 저도 많이 배운 거예요. 암 생존율, 완치율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제 학점 받고 뭐 이러신 분들 상대평가다, 절대평가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용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약회사에서 만들었겠죠. 미국 제약회사에서. 정말 잘 만든 용어예요.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생존율, 완치율을 보통 5년으로 암들을 보는데 이 생존율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100%가 넘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 에이, 어떻게 그래? 100%가 넘는다니까요? 심지어 의사 중에서도 이거를 개념을, 왜냐면 이건 의대에서, 약대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영양학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통합치유에 대해서 다 졸업하고 나서 현장에서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정보를 제약회사에서 주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생존율이라는 게 40대, 내가 지금 40대 때 암에 걸렸어. 그러면 완치율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암 환자들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내 나이에 40대에 있는 동일 나이 때 전체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벼락 맞고 죽은 사람.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립선암, 갑상선암은 100%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이 어떻게 되냐? 거꾸로.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79% 엄청 높죠. 5년 생존율이. 근데 반대로 암 환자들만 놓고 보면 21%예요. 5명 중에 1명만 살았다고요. 나머지 4명은 죽고. 근데 5년 동안 산 이 1명조차도 5년 이후에 유방암은 완치됐어. 근데 그 다음 어디? 갑상선암, 자궁암, 간암, 콩팥암. 그게 지난 50년 동안 암을 정복하고자 수십 조를 부어본 미국의 결론이, 아, 이거 정복 안 돼. 현대의학으로는. 왜? 떼냈더니 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림프 시스템입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드리는. 이게 림프 시스템이에요. 왜 채소가열식만이 이 림프 시스템을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치료의 개념과 치유의 개념을 나누셔야 돼요. 의사, 약사가, 물론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약사법이 나뉘어서 진단, 저도 물론 당연히 약사기 때문에, 한약을 전문하는 한약사기 때문에 진단하고 검사하고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한방 분업이 아직 안 된 구조여서 상담을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처방 내에서 안내드리고 직접 조제해드리고 있을 뿐이고, 우리 약사들은 다 의사가 내린 처방전 기본으로 해서 약을 조제해 주잖아요. 그 취지는 좋은 거죠. 여러 가지 그 국민 혈세나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그 작업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런데 이 치료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치유라는 개념이 이 자연에 대해서, 인류학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우주 전체에 대해서 이 통찰하는, 통합하는 이 인사이트가 부재해서는 현대 과학의 협소한 시선만으로는 절대 완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약장수가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 언변으로 제가 한약 팔았으면요, 저는 빌딩 몇 개 세우고도 남았을 거예요. 예, 약을 팔아도 얼마나 잘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서 이 매일 생겼다가 사라지는 암세포들이 점점점 쌓이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으로 무식 중에 매일 내가 먹고 있는 이 커피부터 줄여보시면, 내가 변비가 심하셨던 분들 해결됩니다.
절대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커피 때문에 변비가 옵니다. 이 몸에 대한 이해는요, 의사에게 맡기면 안 돼요. 병원에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사도 비교 엄청 하시잖아요. 그 수십만 원짜리 핸드폰 하나 사도. 근데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데 이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남에게 맡긴다? 그거는 1900 진짜 6.25 전쟁 나고 나서 전쟁 있던 시절에 획기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좋아지면서 응급환자, 즉 교통사고가 나고 예전에 전쟁 났을 때 뼈가 부러지고 아니면은 정말 골든타임 때 가면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뇌경색이나 살릴 수 있죠. 그건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마라 그럴 때도 집에서 그냥 있다가 자연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만성질환인 경우는 약으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자가 없으면 병원은 망합니다. 제약회사는 망해요. 제약회사도 역시 기업이에요. 의료 산업이에요.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다국적 제약회사 홈페이지 가보면요. 첫 번째 목표가 회사 주주의 최대 이익을 반영한다라고 아예 써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약을 많이 팔아서, 백신을 많이 팔아서 최대의 이윤을 얻게 한다. 그걸 비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먹어도 될 약이 처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물 오남용이잖아요. 국가에서조차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항생제.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데 항생제를 어린아이들 무조건 감기만 걸리면 가면은 돌 안 지난 아이들한테도 항생제를 써가지고 정작 써야 될 때는 내성이 생겨서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이 남은 이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까지 내성이 생긴 게 확인돼서 현재는 이제 그 내성이 생긴 사람한테는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슈퍼박테리아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사망 원인이가 폐렴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면 2위가 심혈관 질환과 4위인 뇌혈관 질환 합치면 결국엔 혈관 질환이고 3위가 폐렴인데 노인들 항생제를 너무 많이 투약하고 한 상태에서 하니까 폐렴은 나는데 중환자실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요양병원 가서 사망하니까 최종 사망 진단명은 폐렴으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죠. 저도 그중 하나인 사람이고요. 보건의료인으로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약사가, 한약사가. 일본은 의료인으로 돼 있고 의사 약사들이 그러니까 자연치유, 통합의학 우리나라만 유독 아직 이 쓸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2030 그리고 이렇게 서울사이버대학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4050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통합건강관리학과 모든 거 배울 수 있어요. 커리큘럼 찾아보시면 한의사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상담심리학 박사도 계시고 보건학 박사 훌륭한 분이신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뭐지? 왜 이렇게 교수진이 좋지? 제가 와서 막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선두에는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비법을 찾지 마시고 내가 현재 먹지 말아야 될 것부터 제한을 하시면 건강은 좋아진다. 절대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약물은 암을 예방할 수가 없다. 간과 콩팥을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생각해보세요. 화학 첨가제잖아요.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다는 게 인식이 되니까 천연 유래 성분, 자연 유래 성분. 그럼 뭐합니까? 다 인위적으로 가공한 건데. 그래서 핵심적인 이 다음에 왜 우리가
채소과일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앞에 언급했던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